산자야가 화가 나서 외쳤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것이 싫으면 당장 다른 곳으로 나가버리겠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수아빠나도 소리쳤다. 다시는 내 앞에 너의 추한 얼굴을 보이지 마. 내가 얼씬거리기만 해도 나는 소름이 끼친다. 수아뿌나의 말은 아직 어린 나이의 소년에게 가슴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혔다. 산자야는 실패를 찾으러 울면서 길가로 나갔다. 실패는 진흙 속에 팽개쳐져 있었다. 그것을 집어들었지만 실이 엉키고 진흙과 물에 젖어 쓸모가 없었다. 모두 형편없이 되었군 하고 한탄하고는 새 연과 실패를 살 생각으로 산자야는 시장으로 걸어갔다. 시간도 보낼 겸 그리고 형수의 난폭한 행동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도 달래기 위해 산자야는 시장을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한때의 군중이 빙 둘러서서 무엇을 구경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그는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맨 앞열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곳에서는 마술사 한 사람이 마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술사는 군중 가운데 아무나 한 사람 나와서 자신의 쇼를 도와달라고 말했다. 산자야는 마침 마술사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차에 벌떡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내가 하겠어요. 마술사가 다정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라 꼬마야. 너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너야말로 이 마술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다. 내가 칼로 너의 몸을 두 토막 내었다가 다시 붙여도 겁나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상처가 나나요? 산자야의 물음에 군중은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마술사는 산자야에게 최면을 건 다음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했다. 산자야는 각 사람마다 정확한 대답을 했다. 그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까지 알아맞추었다. 군중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다음 마술사는 길들인 코브라를 가지고 몇 가지 마술을 보였다. 코브라는 명령에 따르도록 잘 훈련되어 있었다. 쇼가 끝나자 사람들은 마술사에게 돈을 던져주고 흩어졌다. 산자에도 그만 일어나 떠나려고 했다. 그때 마술사가 말했다. 내가 짐을 꾸릴 때까지 기다려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산자에는 다시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짐을 다 싼 다음 마술사가 말했다. 꼬마야, 이름이 뭐니? 소년이 대답했다. 산자야 무카르지. 마술사가 대답했다. 아, 너는 바라문 집안 출신이구나. 너도 마술을 부리고 싶지 않니? 산자야는 매우 신이 나서 당장에 배우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집에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술 시범을 보이면 정말 신나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마술사가 말했다. 먼저 이 사탕을 먹고 물을 마셔라. 산자야는 그 사탕을 받아 입안에 넣고 물을 마신 다음 어서 마술사가 마술을 가르쳐 주기를 기다렸다. 마술사가 몇 분 만에 모든 마술을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잠시 후 산자야는 주위가 빙빙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마술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자야는 아무 감각도 없이 개처럼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서 보니 그는 어떤 외떨어진 곳에 오두막집 안에 들어와 있었다. 집 안에는 두 아이를 가진 여자도 있었다. 도대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산자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마술사가 다시 사탕 하나를 먹이자 산자야는 또다시 의식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그곳에서 생활했다. 저녁에 요리사는 모두에게 식사를 차려준 뒤 산자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산자야는 밤새도록 귀가하지 않았다. 산자야 때문에 밤새 한잠도 못 잔 요리사는 아침 일찍 곧장 산자야의 아버지 차루바브에게 가서 말했다. 어제 오후부터 산자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도 밥을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루 바보가 말했다. 아, 한창 자랄 나이니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겠지. 걱정을 마시오. 곧 돌아올 테니 그 애가 돌아오면 앞으로는 어디에 나갈 때마다 당신에게 말을 하라고 이르시오. 요리사가 말했다. 지금까지 산자에는 밖에서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놀다가도 해질녘이면 꼭 돌아왔습니다. 나쁜 일이나 일어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차르 바보는 그의 말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요리사는 순일에게로 갔다. 순일은 마침 응접실에서 남동생 비자야와 동생 뿌라밀라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중이었다. 요리사가 말했다. 산자야가 어제 오후부터 보이지 않는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군요. 아이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무척 걱정을 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늙은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모두들 내 친자식처럼 키워왔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서 산자야를 찾아보세요. 자식들 모두가 요리사를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있었다. 사실 그들이 아버지의 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요리사에게서였다. 차루 바보는 늘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을 베풀 겨를이 없었다. 순일이 말했다. 어쩌면 내 아내 스와프나가 산자에 대하여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아내에게 물어보셨나요? 요리사가 말했다. 아닙니다. 차루 바보에게만 얘기했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순일은 3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스와프나는 목욕을 마친 뒤 머리를 빗고 있었다. 당황한 목소리로 순일이 물었다. 산자야가 어제부터 보이지 않고 있어. 어디로 갔지? 스와프나는 심술이 잔뜩 나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점장이거나 그의 유모인 줄 아세요? 난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제 아침 당신이 공장으로 떠난 다음 방으로 올라와 보니 그 애가 이 방의 발코니에서 연을 날리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책은 안 읽고 놀기만 하니 학교는 왜 안 가니 하고 말하자 그 못된 녀석은 잔뜩 화가 나서 연과 실패를 밖으로 집어 던지더니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다면 난 나가버리겠어 하고 쏘아붙이고는 나가버렸어요. 그녀는 더욱 화가 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나는 그 애를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애는 통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언제나 내 방을 어질러 놓고 물건들을 집어가서 나를 놀리려고만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애에게 일절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제 그 애는 나와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내가 약간 듣기 싫은 소리를 하자 화를 낸 거예요. 나는 이 집안에 신물이 났어요. 학교 선생이나 하고 있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나는 하녀에 불과해요. 나는 당신한테는 봉사할 수 있지만 당신의 남동생들이나 여동생에게까지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순일은 아내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부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했지만 자신의 동생 역시 무척 아꼈다. 그는 스와프나가 산자야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가 집을 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산자야는 어머니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 어머니처럼 간섭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순일이 말했다. 스와프나,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울지 마라. 그 애는 어디선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을 거야. 틀림없이 곧 돌아오겠지. 그는 산자야가 돌아오면 아내와 산자야가 화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직장으로 떠났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달이 지났다. 그래도 산자야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서야 차르바브의 눈이 떠졌다. 이제는 경찰에 알리기도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어쨌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차르바브의 애착이 강렬하게 표면화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산자야의 모습이 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점점 몸이 야위어가고 기억력까지 둔해졌다. 그러니 옷감 공장에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지시하다가 그는 가슴에 예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권한을 장남 순일에게 넘겨주고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순일은 공장 내의 여러 부문에서 일을 해보았기 때문에 일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능률적으로 공장을 관리해 나갔다. 하지만 이제 임무가 너무 무거워 아내와 대화를 나눌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에게는 무척 힘겨운 일이었다. 그녀는 아직 젊고 이제 신혼인데 남편과 떨어져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차루바브의 면전에 대고 말을 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으로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차루바브가 요리사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걸핏하면 요리사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을 요리사가 차루바브에게 일러 차루바브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핑계삼아 남편을 설득하여 따로 나가서 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차루바브는 심장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며 아침에 가보니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순일로서는 혼자서 공장을 운영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비자야는 이미 반 미치광이가 되어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죽은 후로는 아예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여동생 프라밀라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다. 이제 그녀를 결혼시키는 것은 순일의 책임이었다. 요리사는 매우 늙었기 때문에 순일에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순일은 그의 나이를 이해했기 때문에 집에서 쉬라고 일렀다. 차루바브가 죽은 지 6달 후에 요리사도 죽었다. 동시에 수아프나는 임신을 했다. 그녀는 임신한 것이 무척 기뻤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집안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 큰 걱정이었다. 그녀는 순일에게 음식을 하고 청소를 할 하녀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 얘기를 했다. 여동생 프라밀라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언제나 학교 공부만 했다. 순일은 좀처럼 하녀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를 피해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장에서 보냈다. 여동생 프라밀라에게는 벨라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벨라는 바라문이 아닌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리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프라밀라는 벨라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집에는 화를 잘 내고 질투심 많고 이기적이고 밉살 맞은 새언니밖에 없으니 집에 일찍 들어갈 마음이 나지 않았다. 프라밀라는 전에도 수아프나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임신을 한 뒤부터는 까닭없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등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프라밀라는 벨라의 집으로 가서 학교 공부를 하곤 했다. 벨라에게는 프라디브라는 4살 위의 오빠가 하나 있었다. 프라디브는 음악가였으며 무척 미남이었다. 게다가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벨라에게는 여동생도 2명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학교 선생이었고 어머니는 이태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 4명의 처녀들은 집안에서 자유롭게 놀았다. 프라디브는 자기 방에서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 이따금 그가 가게로 가서 과자를 사다 주기도 했지만 그리고 나면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노래를 부르거나 곡을 쓰곤 했다. 벨라와 그녀의 동생들은 프라디브의 노래를 그저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프라밀라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